2003년 8월 19일 오후 4시 28분 이라크 바그다드에 있는 호텔 카넬로 노란색 트럭이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이 트럭 안에는 폭탄이 담겨져 있었는데요. 바로 자살 폭탄 테러를 위한 것이었죠. 무시무시한 굉음이 들리고 호텔 건물의 한쪽이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많은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윤입니다. 오늘은 2003년에 있었던 이라크 바그다드의 카날 호텔 테러 이야기로 문을 열어봤습니다.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당시 아비 교환의 현장에서 정신이 없던 사이 알카에다의 수장인 알 자르카위가 이것이 알카에다의 소행이다 라고 마치 자랑스러운 듯 발표를 했죠. 이 폭탄 테러가 굉장히 경악스러웠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당시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권이 무너지면서 혼란해진 정국을 수습하기 위해서 유엔이 파견한 유엔 특별 대표단의 헤드쿼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 캐나다, 프랑스 같은 여러 국가에서 온 대표단 그리고 현재 지역 활동가를 포함한 22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이었던 건 브라질 대표였던 세르지오 비에이라지 멜루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인데요. 이 지 멜루는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코피 아난의 뒤를 이어서 아마도 후임 사무총장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던 그야말로 전도 유망한 외교관이었기 때문이죠. 그의 일대기를 다룬 세르지오라는 영화가 넷플릭스를 통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과 분쟁의 역사라고도 하죠. 인류가 정착을 하고 또 농사를 짓고 잉여 생산물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전쟁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전쟁 속에서도 인류에는 항상 존재해 왔었는데요. 장자크 루소가 이런 말을 했죠. 전쟁은 개인 간의 관계가 아니라 국가 간의 관계이다. 그리고 교전을 하는 상대는 개인이 아니라 적국을 대리해서 무기를 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여도 되는 권리를 가진다. 하지만 만약에 그 적군이 무기를 버리고 투항을 하게 된다면 더 이상 적국을 대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 우리가 현대 인도주의 이야기를 할 때 여러 가지 뿌리를 찾곤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는 것이 1859년의 솔페리노 전투입니다. 이탈리아의 북부 롬바르디아 지역의 솔페리노에서 있었던 전투인데요. 당시 2차 이탈리아 독립전쟁에 프랑스의 나폴레옹 3세 그리고 이탈리아 사르데냐 공국의 군대를 이끌던 비토리오 엠마뉴엘레 2세의 연합군 그리고 이들이 맞서 싸우던 상대인 오스트리아의 프란스 요셉 1세의 오스트리아 군대가 솔페리노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당시 31살의 은행가 출신의 젊은 사업가인 앙리 뒤낭이 자신의 사업을 좀 지원을 해달라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서 나폴레옹 3세를 아련하려고 가던 중이었는데요. 이 솔페리노에서 전쟁의 참극을 목도하게 됩니다. 특히 부상자들이 옮겨져 있었던 카스틸리오니에서 많은 부상자들 그리고 포로들이 제대로 된 치료도 못 받고 또 대우를 못 받고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게 되죠. 그리고 스스로 동네 부녀자들과 함께 자원봉사단을 꾸려서 이들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도움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의 경험을 에세이로 적은 것이 바로 솔페리노의 회상입니다. 제네바로 돌아온 앙리 뒤낭은 자신과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오인회를 구성하게 되고요. 그리고 1864년 이들과 함께 제네바 협약을 제정하게 됩니다. 이 제네바 협약의 내용은 전투의 범위 밖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보호를 받아야 되고 인도주의적인 처우를 받아야 된다라는 내용인데요. 전쟁 포로라든지 부상자 그리고 일반 국민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내용인 것이죠. 이때의 제네바 협약은 추후에 국제인권법의 모태가 됩니다. 그리고 1901년 앙리 뒤낭은 최초의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되죠. 앙리 뒤낭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이거예요. 모든 국가가 이런 인도주의적인 단체를 조직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들의 활동은 국제법적으로 혹은 국제조약으로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1919년 국제적십자연맹이 창설이 됩니다. 이후로 정말 많은 구호단체들 그리고 인도주의 단체들이 생겨나게 됐고요. 많은
구호 활동가들도 탄생하게 됐죠. 이들의 활동도 이제는 전쟁 밖으로 범위를 넓혀서 재해 재난이 있는 곳을 찾아가고 또 일반 국민들, 또 이주민들, 그리고 난민들까지 활동 영역을 넓히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겪고 나서 많은 이들이 아무리 국제사회라고 하더라도 뭔가 좀 질서 같은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자간 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죠. 유엔도 그 중에 하나였고요. 실제로 국제정치학자들의 입장에서 바라보자면 큰 전쟁은 상당히 많이 줄었죠. 그래서 아주 이례적인 평화의 시기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전쟁이나 전투로부터 고통받는 이들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웁살라 대학교의 웁살라 분쟁 데이터 프로그램에 따르면 25명 이상의 전사자가 생기는 이른바 좀 규모가 있는 전쟁의 숫자가 1945년 이후에 무려 300건 가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0년만 하더라도 50건이 넘는 분쟁이 있었죠.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 패턴이 좀 달라졌다는 건데요. 국가 간의 전쟁은 분명히 줄어들었는데 국가 안에서 일어나는 이른바 내전의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것이고요. 분명히 내전의 모습을 하고는 있지만 여러 외국 군대가 개입을 하는 국제전화된 내전들이 아주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리적으로 봐도 상당히 많은 편차가 있어요. 가장 많은 분쟁으로 괴로워하는 것이 바로 아프리카입니다. 그리고 아시아, 중동도 포함이 되죠. 이례적인 평화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도 선진국가에 살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긴 평화의 시대를 만끽하고 있고 또 다른 이들은 하루하루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분쟁뿐이 아닙니다. 자연재해도 그 중에 하나죠. 유엔 산하의 재난위험 감소 사무국의 통계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약 20년 동안 재난재해가 무려 7,000건이 넘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40억 명이 그로 인한 피해를 받고 해마다 재해로 희생된 사람들의 숫자가 6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전의 20년에 비하면 재해 재난의 숫자는 1.7배가 증가를 했다는 것인데요. 다행히 과학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희생자의 수는 그보다 더 증가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피해가 굉장히 막심했어요. 무려 1.8배가 늘어났다고 하죠. 그리고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런 재난재해가 저개발 국가에 집중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경제적 발전 속도는 계속 느려지게 되고 국가 간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는 결과를 낳게 됐죠.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라는 역대급 재난이 있었죠. 이로 인해서 식량이 부족했던 지역은 더더욱 식량 수급이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세계 식량 계획의 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54개국에서 무려 9,600만 명이라는 acute hunger라고 불리는 급성 식량 불안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하죠. 2019년에 1억 3,700만 명이 이 식량 부족 현상에 시달렸으니까 추가적으로 9,600만 명이 늘어나서 2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식량이 언제 주어질지 몰라서 불안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사실 제가 출연하고 있는 국제뉴스 방송 프로그램에서 정말 매주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세계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곤 하는데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을까 항상 마음 아파곤 합니다. 언어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국적도 다르지만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언제든지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인도주의 활동가들이죠. 2003년도에 바그다드 호텔의 테러 사건이 경악스러웠던 점은 유엔 대표부든 혹은 인도주의 활동가든 테러 집단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었어요. 이제는 정치적으로 분파적으로 그 누구의 편에 서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이었죠. 실제로 인도주의 활동가들은 이제는 테러 집단의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불행히도 이라크 바그다드의 카날 호텔의 테러 사건은 최초도 아니었고 마지막도 아니었어요. 바로 2달 후 바그다드에서 국제적십자연맹의 헤드쿼터도 테러범들의 표적이 되었죠. 그 이후로도 많은 인도주의 단체에 대한 공격들이 있었고 또 많은 활동가들이 희생되었습니다. 해외에서 파견된 구조 활동가들도 희생이 되었지만 또 많은 숫자가 현지에서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지원한 사람들이었죠. 이들을 위해서 경호 인력을 늘릴 수밖에 없었고요. 또 활동가들은 자신들은 구조 활동을 하러 왔는데 자신들이 오히려 민폐가 되는 것이 아니냐면서 상당히 가슴 아파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내전과 분쟁이 많아지면서 국가에 속한 군대가 아닌 테러 집단이 많아지고 또 제대로 된 교전 수칙을 이수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 전쟁에 뛰어들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시리아나 소말리아 내전 같은 경우에도
이 활동가들이 워낙에 위험해서 그 지역 내에 들어가기 어려웠다고 하죠. 시리아 같은 경우는 교회의 헤드쿼터를 차려야 했고, 소말리아 같은 경우는 케냐의 본부를 차려야 했다고 합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꼭 그렇게 위험한 곳에 직접 가야만 할까? 그냥 구호 물품만 건네주고 나오면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활동가들의 말에 따르면 직접 가서 보고 느끼고 생활하고 또 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정확히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0년 한 해에만 무려 276번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480명이 이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고 그 중에 108명이 사망했습니다. 125명이 납치되기도 했었죠. 이렇게 구호 활동가들도 이제는 안전지대에 있지 않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90차례의 공격이 있었고요. 전쟁터나 분쟁 지역이 아니더라도 위험한 곳이 있죠. 바로 자연재해 재난이 있던 곳입니다. 2004년 동남아시아의 쓰나미 때에도, 2010년 아이티 지진 때에도, 그리고 2015년 네팔 지진 때에도 이들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시골과 산골일수록 사각지대에 있고 도움의 손길이 뻗치지 않기 때문에 이곳에 정말 맨몸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바로 이 활동가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고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도 사실이죠. 전쟁의 참상을 보고 또 재해재난에서 희생된 이들을 보고 그로 인해 겪는 트라우마가 어마어마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괴로워서 활동을 그만두려고 하다가도 또 그 지역에 있는 얼굴들이 생각이 나고 죄책감이 들면서 결국엔 되돌아오고 만다라는 이야기도 있죠. 다가오는 8월 19일은 세계 인도주의의 날입니다. 2003년 바그다드의 카날 호텔에서 희생된 분들을 포함한 많은 인도주의 활동가들을 기리는 날이기도 하죠. 작년 세계 인도주의의 날에 국경 없는 의사회의 띠에리 코펜스 사무총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도주의 활동가들을 영웅시하고 신격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요. 이들의 활동을 신격화하다 보면 마치 이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고귀한 이상을 목표로 하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인간을 존중하고 또 연민하는 마음만 있다면 그 누구든지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도주의 활동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물론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연대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읽었던 한 활동가의 글이 생각이 납니다. 이 활동가가 자신이 필드에 나가서 활동을 할 때 가장 보람을 느꼈을 때는 고맙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가 아니라고 해요. 나에게 희망이 생겼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라고 합니다. 우리가 인도주의 활동가들을 두고 이런 말을 하죠. The first to respond and the last to leave. 가장 먼저 달려오고 가장 마지막으로 떠나는 이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인도주의 활동을 하고 계시는 활동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